여기 미국의 한 여성 경영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녀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녀에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이었어요. 모든 걸 계획하는 걸 좋아했죠. 제 푸른 눈은 사람들이 차갑다고 말할 정도였고, 갈색 머리카락은 늘 단정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키는 170cm 정도로 날씬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서부에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주 멀리요.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곤 했죠. 한국은 너무 달라.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너무 낯설어. 이런 생각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믿고 있었어요. 제 언니 둘 엘레나와 바이올렛은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그들이 거기서 행복해 보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미국과 이렇게 다른 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족 모임 때마다 그들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소피아, 한국에 꼭 한번 와봐. 저는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죠. 절대 안 돼. 한국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엘레나는 제 큰언니예요. 저보다 키가 작은 165cm 정도였고 친절한 얼굴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우 배려심이 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그녀는 이미 여러 해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또 다른 언니인 바이올렛도 한국에서 사는 걸 좋아했어요. 두 언니는 늘 저를 한국에 오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제 일상은 편안했어요. 제 아파트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상 루틴이 있었죠. 모든 것이 예상 가능했어요. 제가 바로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저는 놀라운 일이나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어머니 마리안느였죠. 소피아, 다음 달에 언니들을 만나러 한국에 갈 거야. 너도 같이 왔으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뱃속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딱 한 달 만이야.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언니들이 널 보고 싶어 해. 나도 내 딸들이 다 함께 있는 걸 보고 싶구나. 저는 제 깔끔한 아파트를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제 삶은 정돈되어 있고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혼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뭐든 약속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어머니의 부탁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족은 중요했어요. 저처럼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한국에서 한 달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나쁠까요? 일주일 후 엘레나가 영상통화로 연락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초대했다고 들었어. 그녀가 말했어요. 제발 와줘. 소피아, 우리 모두 함께 한 지 3년이나 됐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엘레나, 한국이 내 스타일이 아니란 걸 알잖아.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까지의 항공권 가격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14시간 비행이라니. 그 생각만으로도 긴장됐어요. 이건 그냥 조사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말 가는 건 아니야. 하지만 3일 후, 저는 티켓을 예약했어요. 한 달 동안 한국에 가기로 한 거죠. 그냥 가족을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올 거였어요.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평소처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집 목록을 만들고 한국 날씨를 조사하고 언어 앱도 다운로드했어요. 비록 몇 주 만에 한국어를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저는 침실에서 제 여행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짐이 쌓여 있었죠. 옷은 깔끔하게 접혀 있고 세면 도구는 비닐봉투에 담겨 있고 여행 서류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딱 한 달이야. 저는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한 달이면 뭐든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제가 강한 편견을 가진 곳에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걱정도 있었죠. 만약 한국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면, 만약 제 모든 생각이 틀렸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 변화는 어려워요. 저는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걸 좋아해요. 제가 옳은 걸 좋아하고 제 주변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걸 좋아해요. 한국은 그런 모든 것에 도전이 될 거였어요. 침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다른 문화뿐만 아니라 전에 한 번도 마주한 적 없었던 제 자신의 일부와도 마주하게 될 거란 걸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안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는 친절한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한국 남자로 제가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도와줄 사람이었죠. 우리 모두를 시험하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여줄 가족의 위기가 닥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제가 싫어하기로 결심했던 한국이 제가 마침내 저 자신을 찾게 되는 곳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눈을 감으면서 이른 아침 비행기를 위해 알람을 맞춰놓고 그 모든 것은 아직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모험으로의 부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름에 응하기로 결정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면서 살짝 흔들렸어요. 14시간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등은 뻐근하고 눈은 피로에 절어 있었어요. 기장이 먼저 한국어로 뭔가 말하더니 이어서 영어로 말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동안 피해 다녔던 나라에 말이죠. 공항을 걸어가면서 놀라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서 길을 찾기 쉬웠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지저분하고 복잡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화물 찾는 곳으로 사람들을 따라가며 제 깔끔한 검은색 가방을 주의 깊게 찾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공항 직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일을 제대로 하는 것에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분석적인 마음이 이런 모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죠. 가방을 찾은 후 저는 도착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그때 그들이 보였어요. 마이너스 엘레나와 바이올렛이 신나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엘레나는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는 재빨리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소피아, 드디어 왔구나. 그녀가 말했어요. 기쁨의 눈물로 눈을 반짝이며. 다음으로 바이올렛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내가 정말 올 줄은 몰랐어.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저는 약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에 대한 제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서울로 가는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마이너스 습하고 낯선 냄새로 가득했죠. 사람들이 저를 약간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푸른 눈과 갈색 머리를 가진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고 있었거든요. 도착한 버스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안은 좌석이 편안했고 다리 공간도 넉넉했어요. 각 좌석에는 심지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까지 있었습니다. 휴대폰 충전할 수 있어, 엘레나가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봐, 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도 있어. 서울로 향하는 동안 엘레나는 제 휴대폰에 특별한 앱을 설치해 주었어요. 그 앱은 모든 버스와 지하철 노선을 보여주고 차량이 언제 도착할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거 인상적이네.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제가 살던 미국 도시의 대중교통은 이렇게 체계적이거나 첨단 기술을 갖추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니 높은 건물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들, 그리고 멀리 산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도시는 현대적이면서도 동시에 고풍스러웠어요. 새로운 유리 마천루들이 곡선 지붕을 가진 오래된 사찰 근처에 서 있었죠. 이런 광경은 제 선입견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엘레나가 제 표정을 눈치챘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아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처음 와본 사람들을 종종 놀라게 해. 우리는 강남이라는 동네에 있는 엘레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그녀의 집은 작았지만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고 큰 창문으로 많은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구는 단순했지만 편안했죠. 몇 시간 쉰 후 엘레나가 근처 카페에서 그녀의 친구 이안을 만나도록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녀가 말했어요.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내가 그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첫날부터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확실치 않았지만 가기로 동의했어요. 카페는 제가 집에서 본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나무 바닥, 천장에서 늘어진 식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도자기 컵들이 있었죠. 공간은 차분하고 사려 깊은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며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가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약 180cm 정도였으며 깔끔한 검은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방을 둘러보다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소피아 씨겠군요. 그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이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안은 말하는 방식이 부드러워서 저를 바로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제 비행과 한국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짧고 조심스럽게 대답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례하게 보이기 싫어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더 혼란스럽고 덜 체계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안은 기분 나빠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흔한 오해예요. 한국은 사실 효율성으로 유명해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는데 빠르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좋아하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안은 자신의 앱이 방문객들이 한국의 관습, 음식, 역사를 배우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그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특정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거나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앱이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처음으로 제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제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이었어요. 낯선 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도구였죠. 며칠 동안 엘레나는 저를 시장, 사찰,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각 장소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고 있었고 도로 표지판에는 영어 번역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공손했고 제가 혼란스러워 보일 때 종종 도움을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엘레나는 저를 전통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테이블은 낮았고 우리는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았어요. 금속 젓가락과 작은 숟가락이 각 자리 옆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긴장하고 있었어요. 나이든 여성이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음식들이 담긴 수십 개의 작은 접시들을 가져왔어요. 마이너스 절인 채소, 간이 된 시금치, 매운 두부 등이었죠. 이것은 반찬이야, 엘레나가 설명했어요. 모든 식사와 함께 나오는 작은 반찬들이지. 저는 모든 것을 조금씩 시도해 보았고 복잡한 맛에 놀라고 있었어요. 어떤 것은 매웠고 다른 것은 달거나 짰어요. 한 입 한 입이 제 미각에는 모험이었어요.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공공장소의 청결함,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존중. 제 엄격한 의견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죠. 그때 이안이 전화해서 저를 전통 한국 궁궐로 초대했어요. 한국 역사에 관한 특별 전시회가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이 흥미롭게 여길 것 같아서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안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거웠지만 또한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친절함과 인내심은 제가 한국을 다르게 보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저를 약간 두렵게 하고 있었죠. 좋아요, 마침내 동의했어요. 가겠습니다. 그때는 이 단순한 궁궐 방문이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직면했던 시험들 마이너스 새로운 도시 탐색하기, 낯선 음식 시도하기,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마이너스 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작은 것이었죠. 하지만 다음날 이안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제 가장 큰 도전이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에서 올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비상사태는 한국에 대해, 제 가족에 대해, 그리고 제 마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2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 맛있지만 매운 음식, 그리고 사람들이 만날 때 주고받는 공손한 인사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이안은 제 단골 가이드가 되어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곳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엘레나와 바이올렛은 제가 마침내 한국에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고급 한식당에 갔어요. 식당은 아름다운 짙은 색의 나무 테이블,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배경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전통 음악이 있었죠. 우리는 낮은 테이블 주변의 방석에 앉아 있었고 직원들이 다채로운 음식 접시를 계속 가져오고 있었어요. 엄마는 모든 딸들에 둘러싸여 행복해 보였어요. 바이올렛의 농담에 웃으시고 엘레나에게 남편의 일에 대해 물어보고 계셨죠.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말씀 중간에 멈추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실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엘레나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대답하려고 하셨지만 말을 제대로 못하고 계셨어요.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이더니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제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맑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심각한. 엄마는 지금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흔들림이 없었죠. 이안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식당 직원들에게 빠른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안에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질문하고 어머니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들것에 눕히고 있었죠.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최고의 병원 중 하나입니다. 구급차 타는 동안은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고 엘레나는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구급대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바이올렛은 병원에 미리 전화하고 있었고 이안은 택시를 타고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모니터를 확인하고 차분하고 집중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한 의사가 자신을 김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즉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작은 그룹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도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걱정이 보이고 있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분이 한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고 있었죠. 이안이 모두를 위한 커피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아 빈말로 침묵을 채우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 주었어요. 그의 조용한 힘이 저를 차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김 박사가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의 간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곧 이식이 필요하세요. 그 말은 저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어요. 간 이식. 이런 말을 어머니에 관해 들을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증자를 몇 년씩 기다려야 할 텐데 김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가족 중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생체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생체 이식이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네.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간 일부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어요. 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서 다시 자라납니다. 엘레나가 즉시 일어섰어요. 저를 검사해 주세요. 저는 기증하고 싶어요. 바이올렛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저는 저도 모르게 저도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모두 검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몇 시간은 혈액 검사, 스캔,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관한 질문들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머니 생각만 하고 있었죠. 우리의 행복했던 가족 저녁 식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악몽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는 엘레나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가장 적합한 짝입니다. 그가 엘레나에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수술을 예약할 수 있어요.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그날 밤 병원 근처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이 경험이 제가 한국에서 예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병원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의사들은 실력이 좋고 배려심이 넘쳤어요. 모든 것이 제가 좋아하는 질서와 논리가 있는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정적인 의견들로 가득 차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이 나라에서 어머니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밤새 어머니를 돕기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인인 이하는 친절함과 꾸준한 지원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 일찍 우리는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엘레나는 이미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작아 보였지만 우리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을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죠.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안은 계속 바이올렛과 저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거의 먹지 않는 음식을 가져오고 수술 과정에 대한 우리의 많은 질문에 답해주고 있었어요. 마침내 김 박사가 나타났어요. 수술용 마스크가 목 주변에 걸려 있었고 피곤한 눈이 미소와 함께 주름져 있었습니다. 두 수술 모두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어머님과 자매분 모두 안정적입니다. 안도감이 물결처럼 저를 덮쳤어요. 다리가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 앉아야 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은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동안 저는 어머니와 엘레나가 회복하는 모습을 놀라움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간호사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확인하며 약을 조정하고 편안한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물리치료사들은 매일 조금씩 더 걷도록 도와주고 있었고 영양사들은 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의 병원 침대 사이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인생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순간에는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어머니의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싫어하기로 결심했던 이 이국적인 나라에서 우리는 정확히 필요한 도움을 찾았어요. 어느 오후 엄마와 엘레나가 모두 자고 있을 때 이안이 병원 정원에서 저를 찾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가 조용히 물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괜찮아요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진실이 나왔죠.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었어요, 이안. 한국에 대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그는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기는 우리의 시야를 정화하는 방법이 있죠. 저는 평생 제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며 살아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벚꽃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 세계관을 정의했던 편견의 단단한 벽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었죠. 열린 마음, 겸손함, 그리고 다른 종류의 이해. 이것이 제 보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어머니의 회복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소중했지만 제 진정한 보상은 이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좁은 관점에서의 자유였죠. 우리가 그 평화로운 정원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제 여정의 다음 부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수술 후 3주가 지나자 엄마는 병원을 떠날 만큼 충분히 건강해지셨어요. 엘레나는 더 빨리 회복되어 매일 조금씩 더 힘을 되찾고 있었죠. 의사들은 두 사람 모두 놀랍게 잘 치유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 면담에서 말했어요. 한국 병원들은 세계에서 간 이식 성공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소식에 놀라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편견들은 이제 멀리 있는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기억들이었죠. 우리는 엄마를 엘레나의 아파트로 모셨어요.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었거든요. 거실은 회복 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엘레나의 남편이 직장에서 가져온 특별한 침대도 있었어요. 매일 아침 가정 간호사가 방문해서 엄마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약 복용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의료 서비스, 지원 서비스, 심지어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들을 위한 특별 음식 배달까지요. 제가 한때 혼란스럽거나 후진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실제로는 선진적이고 배려심 깊었던 거예요. 어느 오후, 엄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엘레나와 저는 그녀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봄바람은 따뜻했고 근처 나무에서 벚꽃잎들이 떨어지고 있었죠. 내 귀국 비행기가 10일 남았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더 이상 안도감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하게 슬픈 기분이 들고 있었죠. 엘레나는 찻잔 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어?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제 옛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직장, 아파트, 제가 조심스럽게 계획했던 일상들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편견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한국에 도착했던 그 소피아가 아니었어요. 모르겠어. 저는 인정했어요. 그날 저녁 이안이 전화해서 남산타워로 산책을 가자고 초대했어요. 남산타워는 서울 중심부의 산 위에 있는 높은 건물이었죠. 우리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케이블카를 타고 있었어요. 도시가 우리 아래로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초저녁에 반짝이는 빛의 양탄자 같았어요. 꼭대기에서 우리는 난간 옆에 서서 전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산들이 거대한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한강은 은빛 리본처럼 그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멀리서는 현대적인 마천루들 사이로 고대 궁궐의 지붕들이 살짝 보이고 있었죠.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어둠이 내리면서 불빛들이 켜지는 것을 바라보며. 여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죠. 이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보니 제 마음이 이질적인 것이었어요. 제 편견이 정상적인 것들을 이상하게 보이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서는 다른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고 랜드마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커플들은 울타리에 작은 자물쇠를 달고 있었는데 이건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전통이었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옳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연구팀에서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이안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어머님에게 일어난 일을 본 후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삶이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의 말은 제 생각과 똑같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길. 저도 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고려할 만큼 용감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에 있는 상사에게 전화했어요. 3개월 더 휴가 연장을 요청했죠. 놀랍게도 그녀는 즉시 동의했어요. 필요한 시간을 가져요, 소피아, 그녀가 말했어요.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자 어깨에서 무게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을 더 알아볼 3개월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이 나라를 이해하고 자매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아마도 이안을 더 잘 알아갈 시간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안을 가이드로 삼아 저는 일반 관광객으로는 절대 보지 못했을 곳들을 방문했어요. 우리는 오래된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불교 사찰이 있는 산길을 하이킹했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김치와 수공예품을 파는 전통시장도 탐험했고요. 젊은 기업가들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앱과 기기들을 개발하는 기술혁신센터도 방문했어요.
엘레나와 저는 엄마가 체력을 회복하면서 짧은 산책을 함께 했어요. 조용한 공원과 편안한 박물관 전시회도 가봤죠. 엄마의 안색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었고, 곧 우리와 함께 작은 모험들을 즐기며 웃고 계셨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우리 가족 모두가 한강 근처의 식당에 모였어요. 엄마, 엘레나, 바이올렛, 그들의 남편들, 그리고 이안까지요. 테이블은 함께 나눌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이너스 불고기, 비빔밥, 해물파전,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반찬들이요. 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예전에 소피아라면 차이점들에 집중했을 거예요.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소피아는 연결고리, 따뜻함, 그리고 가능성들을 보고 있었어요. 생각해봤는데 조용한 순간에 제가 말했어요.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아볼까 해. 그 말은 제 입에서 나오면서 저 자신도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일단 말해보니 옳게 느껴졌어요. 엘레나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어요. 바이올렛은 손뼉을 쳤어요. 엄마는 손을 뻗어 제 팔을 꼭 잡아주셨어요. 확실해? 엄마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확신이 들고 있었죠. 제 회사가 여기에 작은 사무실이 있어요. 이전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제 기술이 필요한 국제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이안은 테이블 건너편에서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이해심으로 따뜻했죠. 그는 제가 얼마나 먼 여정을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물리적으로 미국에서 한국까지뿐만 아니라 편견에서 열린 마음으로의 감정적인 여정까지도요. 그날 저녁 늦게 저는 엘레나의 발코니에 혼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더 이상 낯설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곳이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 전화에 이안의 메시지가 왔어요. 새로운 길을 택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답장을 타이핑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길을 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단 한 달 만에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제가 싫어하기로 결심했던 나라가 더 큰 자아를 찾게 된 곳이 되었어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도전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를 찾고 언어를 더 잘 배우고 방문자가 아닌 거주자로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 같군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자신 주위에 쌓아 올렸던 오래된 벽들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이해가 서 있었어요. 마이너스 세상은 우리의 편견이 보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곳이라는 것.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이 더 많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장 위대한 모험이 시작된다는 것이요. 밤바람이 봄꽃 향기를 발코니로 실어오는 동안 저는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다시는 편견이 삶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제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이 여정이 어디로 이끌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었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소피아 리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방랑자튜브 서은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